수프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조각났다. 뜨거운 물이 내 뺨에 바로 튀며 따끔거렸다. 무슨 일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차가운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허락 없이 부엌에 들어가지 마. 이 집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너 대신 치워줄 시간 없어. 며느리가 거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나를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분노에 차 있었고 억제할 수 없었다. 아들은 석상처럼 침묵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낳고 키우고 교육한 그 남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 서서 마치 내가 낯선 하인인 것처럼 돌아섰다. 내 가슴은 아팠다. 타는 것이 아니라 잊히는 것이기에 나는 무릎을 꿇고 부서진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고 애썼다. 내 손은 떨렸다. 그리고 엄마가 바쁠 때 내가 품었던 아기. 조카는 그저 무관심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렸다. 바닥이 사라졌다. 부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것은 그저 꿈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의미의 꿈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왜곡된 형태로 되돌아오는 기억이었다. 나는 작은 빌린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 하늘은 이제 막 밝아지고 있었고 옅은 햇살이 내 얼굴에 다림질한 부드러운 천처럼 느껴졌다. 난 더 이상 그 집에 없어. 더 이상은.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나는 여전히 돌아간다. 옛날 부엌으로. 음식이 내 얼굴에 던져졌던 그 순간으로. 내 이름은 김옥자다. 경주 근처의 작은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 평생 공부를 많이 한 적도 없고 딱히 자격증도 없다. 하지만 손은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당시 아들은 겨우 6살이었다. 돈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기에 아들에게 첫 교복을 사주기 위해 시간제 청소, 설거지, 의류 공장 야간 근무에 매달렸다. 비가 올 때마다 새벽 4시에 찢어진 고무신을 신고 일어났다. 아들이 학교에 가려면 우유 한 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생일 파티를 열어준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그가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바른 삶을 산다면 이 힘든 삶도 같이 있을 거야. 제 아들은 학교에서 잘하고 있어요. 서울로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그 후에는 직장에 다녔어요. 정말 행복해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저는 바로 자랑을 해요. 제 아들은 서울의 아주 큰 회사에서 일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에서 우리랑 같이 살자. 시골집은 낡아서 혼자 사는 게 불안해. 나는 생각했다. 드디어 평화로운 집을 갖게 되었구나.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비바람을 맞을 필요가 없어. 아이들과 손주들 그리고 매일 밤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겠지. 모든 짐을 싸서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을 팔고 옷이 든 가방과 약간의 저축을 가져갔다. 그 사실을 나는 전혀 몰랐다. 그 집에 발을 디딘 날부터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단지 짐일 뿐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 집으로 이사온 첫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빈손으로 미소도 없이 나를 맞이했다. 오직 손자만이 나를 안아주러 달려왔다. 할머니, 저와 함께 살러 오시나요? 안도감이 들었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방을 청소하고 벽에 붙은 작은 옷장에 옷을 정리했다. 그 방은 원래 창고였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곁에 있는 한 그날 저녁 그들이 나를 거실로 불렀다. 아들은 내 눈을 피해 손을 비비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직접 물었다. 엄마, 시골집 얼마에 팔았어요? 돈은 다 가지고 왔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서울에서 사는 건 돈이 안 돼요. 아직 빚도 있고 애들 학비도 있고 그 밖에 걱정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좀 가져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축 계좌로 돈의 일부만 이체했다고 말했다. 내가 더 설명하기도 전에 아들이 재빨리 말했다. 엄마, 계좌번호 좀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혹시 사기 당하면 어쩌려고요?
나는 그 말을 입안 가득 씁쓸한 맛으로 듣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비 오는 오후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 자전거 뒷좌석에 앉곤 했던 그 아이의 얼굴을.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아이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 돈이 필요할 뿐이야. 나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지갑을 열고 오래된 통장을 보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환멸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통장을 주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그 돈은 제가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들에게 오래 의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식사는 제가 없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부르지도 않고 먼저 먹었어요.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는 그냥 대답했어요. 밥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손주들도 돌보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불을 끄는 걸 잊거나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걸 잊어버리면 잔소리가 들려요. 너는 늙었고 아직도 혼란스러워. 내가 계속 말했는데 너는 기억 못하잖아. 나는 이 집을 부수려고 온 게 아니야. 한 번은 부엌에 소금통을 떨어뜨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를 노려보며 한마디씩 했죠. 남에게 돈을 뜯어먹으며 살면서 돈은 자기가 챙기는 척하는 늙은이의 마음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마치 나무 조각상처럼 조용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묻고 싶었다. 사람들이 내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는데 왜 침묵하니?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타일 바닥에 흩뿌려진 소금 알갱이들을 주워 모으려 몸을 굽혔는데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려 글귀가 떨렸다. 어쩌면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닐지도 몰라. 그저 잠시 사는 낯선 사람일 뿐 도움을 줄 생각이 없어서 집안의 가시가 된 것 같아. 그날은 비가 내렸다. 공기는 습하고 뼛속까지 차가웠다. 하루 종일 어지럽고 무기력했으며 뼈와 관절이 아팠다. 아무 요리도 할 수 없었고 평소처럼 집안 청소도 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어 식탁에 올랐다. 며느리가 흰쌀밥 한 그릇과 찬 음식을 차려놓았다.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밥을 내려놓고 마치 이 집의 그림자처럼 돌아섰다. 젓가락을 잡고 조금씩 먹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밥알 몇 개를 식탁에 떨어뜨렸습니다. 한 입 한 입이 조약돌처럼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구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삼키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제가 천천히 먹는 것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빨리 드세요. 여기 5성급 레스토랑인가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흔들렸다. 밥그릇이 던져졌다. 밥이 바닥에 튀며 내 셔츠에 튀었다. 뜨겁고 굴욕적이었다. 젓가락이 멀리 날아갔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먹는 법도 알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알아 누워 있으면서도 여전히 보살핌을 받고 싶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를 엄마라고 불렀던 며느리의 얼굴이 마치 원수에게 말하는 듯 거만하게 변해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복도에 서 있었다. 들렸다. 보았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한숨을 쉬고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그곳에 앉아 바닥에 떨어진 쌀알 하나하나를 조용히 주워 모았다.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뿐이었다. 내 음식, 내 집, 내 인생 전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이 들지 못했다. 낡은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옆으로 누워 유리문 밖으로 빗소리가 톡톡톡 울리는 것을 들었다. 아무도 내게 밥을 먹어도 되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게 약이 필요한지 묻지 않았다. 눈을 감았는데 마치 오랫동안 잠가 두었던 낡은 문을 누군가 열어준 것처럼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왔다. 그때는 어머니와 아들 단 둘뿐이었다. 겨울에는 난방도 없고 여름에는 손선풍기만 있는 작고 텅 빈 방이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다. 어젯밤에 먹은 국을 데워서 아이가 등교하기 전에 먹일 시간이 있었다. 아이가 열이 날 때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병원까지 몇 킬로미터를 걸었다. 밤새도록 아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한 번은 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 나처럼 밥을 많이 안 먹어? 나는 웃었다. 엄마, 다 크셨으니 덜 드세요. 저는 크니까 많이 먹어야 해요. 사실 그날 소태는 밥 한 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대학 입시에 합격했던 그 아침이 기억납니다. 기쁨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잘했어, 얘야. 서울은 멀지 않단다. 저축한 돈을 다 써서 빨간 여행 가방을 샀다. 그 여행 가방은 지금 내가 쓰고 있다. 바로 그거야. 하지만 이번엔 학교 갈 때 쓰는 게 아니야. 떠날 때 쓰는 거야. 눈을 떴다. 이미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기억은 그대로지만 그 사람은 변했다. 예전에는 제가 아프면 어머니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저를 돌봐주셨죠. 이제 제가 아플 때는 눈을 돌리세요.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워 마치 잠든 듯 고르게 숨을 쉬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고 밥그릇이 버려져서도 아니었다. 더 이상 잠들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슬리퍼가 바닥에 가볍게 끌리는 소리였다. 으스스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아보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입을 가장자리를 꽉 쥐고 숨을 고르려 했었다. 그녀가 들어왔다.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코트에서 여전히 섬유 유연제 냄새가 맴돌았고 나는 곧바로 알아챘다. 1, 2분 정도 침묵이 흘렀다. 그때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책이 넘어가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나는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오직 눈물만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뭘 찾으시는 거예요? 제 저축 통장인가요? 나는 큰 소리로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거기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그녀가 노파의 작은 방을 어슬렁거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으며 나갔다. 슬리퍼 소리가 잦아들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고장났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고 저금통을 꺼내 다시 확인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저금통에 손을 얹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갔나요? 나는 울음을 멈췄다. 그저 너무 추웠다. 비 때문만은 아니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친척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계는 새벽 3시를 조금 넘겼다. 베란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온 집안이 고요했다. 나는 일어나 얇은 담요를 조심스럽게 개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숨도 거칠게 쉬지 않았다. 오래전에 가져갈 물건들을 모두 준비해 놓았지만 나는 항상 그것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해에 사주려고 모아둔 빨간 여행 가방을 낡은 구석에서 꺼냈다. 옷 몇 벌, 저금통,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조카가 유치원 때 수놓은 손수건을 넣었다. 편지는 없었다. 메시지도 없었다.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아주 살며시 문을 열었다. 틈새로 아들 방이 여전히 어둑어둑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불을 끄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다. 나는 잠시 그곳에 서 있다가 돌아섰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가랑비가 내렸다. 작은 물웅덩이를 헤치며 가방을 끌었다. 캔버스 신발은 물에 흠뻑 젖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남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 이제는 남은 인생을 인간으로서 살고 싶어. 아무도 나를 배웅하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느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골목길 깊숙이 자리한 작은 집을 빌렸다. 집에는 침실 하나,
작은 부엌, 창문 가까이에 놓인 나무 테이블 그리고 화분 몇 개를 놓을 만큼 큰 작은 발코니가 전부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기침을 해도 아무도 나를 꾸짖지 않는 곳. 누구도 내 손에서 밥그릇을 낚아채지 않는다. 누구도 한밤중에 도둑처럼 내 찬장을 뒤지지 않는다. 이 집은 내가 아이와 함께 살던 집처럼 호화롭지도 가구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아주 다른 향기가 난다. 평화의 향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발코니 문을 열어 햇살을 들이킨다. 생강차를 끓여 집주인이 남겨둔 낡은 의자에 앉는다. 사람들이 시장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낀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사는 늙은 여자로 저축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수첩의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직접 슈퍼마켓에 가고 직접 요리한다. 정기 검진을 받고 제때 약을 먹는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 없다. 예전처럼 아무도 날 안고 다녀야 할 필요는 없어. 난 절대 짐이 아니었어. 그저 모든 걸 희생한 사람과 아무것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이야. 내 휴대폰은 여전히 잘 작동했어. 옛 번호, 옛 SIM. 난 도망가지 않았어. 그냥 받지 않았지. 아들에게서 온 전화는 첫 주 내내 파도처럼 밀려왔어.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왔지. 길고 짧고 뒤섞인 메시지였어. 때로는 애원하는 듯했고 때로는 비난하는 듯했지. 엄마, 어디 가셨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그렇게 그냥 사라지면 안 돼요. 말하기 싫으면 적어도 살아있다고 말해줘요. 그러자 사과하는 듯한 어조가 들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압박감을 느꼈어요.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변할 거예요. 제 다이얼 버튼을 누르려고 수화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다. 아직도 그 목소리는 기억난다. 어렸을 때 내 목을 끌어안고 엄마라고 부르던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난다. 하지만 내 손은 수화기를 누르지 않았다. 그냥 한숨을 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그냥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어머니가 굶주려도, 아내가 하인처럼 어머니를 꾸짖어도, 어머니가 밥그릇을 맞고도 침묵을 지킬 수 있다면 피부치라 해도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었다. 변화의 약속은 필요 없었다. 매일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사과가 아니라 그가 내 곁에 한 번 서 있어 주는 것. 내가 떨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으니까. 한 번은 내 아이가 되고 싶어.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모퉁이에 있는 작은 사진관을 지나갔습니다. 문에는 증명사진 10분이라는 낡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라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진이 왜 필요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억지로 미소 짓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를 고치거나 옷깃을 매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과 피로 그리고 자유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해 허리를 굽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앉아 떨어지는 쌀알 하나하나를 모으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였습니다. 살아 숨쉬고 충만한 나였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누군가 이 나이에 혼자 있는 것이 슬프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슬펐고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해방이었습니다.